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불평등 중 하나는 자산 불평등입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서울 유주택자와 기타 유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의 자산 차이가 크지요. 정권이 바뀐 것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 민주당이 내리선거에 진 것도 결국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 등 돌린 민심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를 파고들면서 문재인 정권이 무식한 삼류 바보들 데려다가 나라를 망쳐 놓았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집값 대책이 나와야 할 텐데 말이죠. 부동산 폭등 조장했다고 비난하면서 정권 잡은 집권 여당과 정부는 웬일인지 요즘 집값 부양 못해서 쩔쩔매는 양상입니다. 왜 유식한 인류 똑똑이들 데려다가 무주택자들에게는 싼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유주택자들 집값은 떨어지지 않도록 해보지 그러십니까? 해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사실 역대 모든 정부가 다 그랬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경제적, 정치적 이유들이 있었죠. 그러나 집권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 달기 위해서는 마치 자신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선동을 했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유권자들은 오랫동안 쌓여온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한 곳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대로 영화 속 전두광이 말한 대로 세상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무식한 삼류 바보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원래 단기적 만병 통치약은 없기 때문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권자가 현명해지지 않으면 정치는 결코 스스로는 선동을 멈추지 않을 기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치본색 심층 토론 오늘도 뜨거운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정기남 교수, 전혜연 교수,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광고가 있는 것을 자주 깜빡깜빡하네요. 광고가 없던 채널이 있다 보니까 예, 광고가 중간에 있는 거, 이 광고가 뭐 좋은 의미로는 자본주의의 선순환의 흐름이죠. 사실은 광고가 없으면 또 언론사들이 지탱하기가 힘든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예.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예. 여기 스픽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예. 좀 품이 있는 광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예. 대부분은 뭐 먹는 거. 여기에 막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죠. 예. 상당히 힘들죠. 예.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퇴원해서 지금 치료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퇴원 메시지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무슨 그 당장의 현안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예. 어제 그 퇴원 소식을 전하면서 예. 정무조정실장 부실장인가요? 예. 그 언급을 한 바 있지요. 메시지를 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메시지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뭐 예측을 해본다면 우선은 이제 그 당장에 지금 피습 이후 예. 어쨌든 그 쾌유를 기원했던 또 국민적 어떤 염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 대한 감사의 표시가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당장 닥친 이 당내 현안에 현안들이 대해서도 있죠. 예. 어떤 형태로든지 적극적인 입장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당내 뭐 통합적 당 운영이라든지 뭐 당대표 사퇴라든지 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든지 여러 당내적 요구에 대해서 사실은 좀 그 침묵으로 일관해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뭔가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거기에 명확한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찬성이든 반대든 어찌됐든 지금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직 당대표가 탈당을 예고한 상태. 내일쯤이면 탈당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다음에 오늘 원칙과 상식의 비주류 의원 4명이 탈당을 지금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한 10시쯤에 이 상황에서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4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는 그렇죠. 남아있는 당 소속 의원들 또 지지자들,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뭔가 대표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역할을 해온 모습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또 어느 정도의 영향, 뭐 민주당으로서는 부정적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지 그것도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원칙과 상식이 합류를 하고 말고 또는 이게 또 빅텐트가 되고 말고 이거에 따라서 또 민주당에 어떤 영향이 미치고 그거는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어제 경기도에 좀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음. 민주당 지지층이 크게 동요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당에서 나가시겠다고 알려진 분들 같은 경우에 명분이 당 내부 지지층을 설득하기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시점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피습을 받은 이후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이런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이 네 분이 당장 합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원욱 의원님만 해도 사실 그냥 기자들이 분류하기에는 정세균계 의원님으로 많이 불리세요. 예. 그리고 이제 했던 주장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하고 꼭 같이 가려고 한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뭐 중진으로서 당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다라는 명분도 있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 그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하고 좀 대화를 해봤는데 굉장히 격양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당을 깨고 나가야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점도 문제고 지금 탈당을 하시려는 분들의 명분이 크게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여파를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큰 영향력은 적다라고 보고 명분이 별로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윤영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아직 결심하지 못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네 분 간의 의견이 딱 일치하지도 않았고 특히나 이낙연 전 대표 측하고 크게 뭐 소통하거나 교류하고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김연아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결국 정치라는 게 명분하고 이익이 합쳐질 때 뭔가 상승작용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각계 의원들의 명분, 내세우는 명분들은 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사실 다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익은 딱 하나 공천이냐 아니냐 뭐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이 세운 명분과 이렇게 좀 합쳐지고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저 명분에 저 정도 이익이면 저건 맞는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특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소구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명분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뭐 사당화했다.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내부에 어떤 정당 민주주의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명분이 이제 탈당이라는 어떤 행위와 연결이 되려면은 더 이상 이것과 이것을 고칠 수가 없는 상태이다라는 게 국민들에게 각인이 될 정도로 설득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처럼 완전히 대표에서 물러나고 다른 어떤 그 경찰 수사권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면 부상하고 개인적으로 모욕을 주고 그러면서 당에서 쫓겨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있었는가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에 굉장히 강하게 어떤 그 뭐랄까 주요한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맡은 어떤 핵심 코어에 있는 민주당의 코어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뭐 이게 사당화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정당 민주주의의 뭐 질식이라든가 이런 비판에 좀 동의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이 당원 수준 그리고 또 좀 연성 지지층 이 수준만 해도 그게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는 피부로 와닿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 지금 탈당한다고 하시는 이 네 분의 의원들의 어떤 주장만 봐서는 예. 지금 당장 어떤 공천의 결과나 이런 것들이 또 눈앞에 드러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명분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그 명분과 탈당을 연결하는 이런 연결고리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어떤 뭐랄까요 공감을 한다거나 또 기대를 싣는다거나 그런 국면은 오기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예. 이낙연 전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말은 양당과는 다른 어떤 정치적 선택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어떤 정치적인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어쨌든 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어떤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양당이 아닌 다른 어떤 정치 선택지가 필요하다라는 명분을 내걸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또는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어떤 이재명의 민주당에 동의할 수 없어서 또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리는 앞으로의 로드맵은 정치적 로드맵, 자신의 어떤 로드맵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라지는 거 아니냐. 유권자들은 이 수준 이상의 지금 어떤 맥락은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 했었던 말이 무슨 개딸, 이른바 개딸 이야기. 그리고 강성 지지층이 거의 본인들을 괴롭히는 수준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게 국회의원들이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당원들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당원과 국회의원으로서 서로 대화를 해보고 그걸 대화로 풀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다른 국민들 있잖아요. 당원이 아닌 다른 국민들, 중도층이든 보수층이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나? 자기 당의 당원들도 강성 지지층은 본인들과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이재명 대표가 진압해주지 않으면 이 당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어떻게 합의와 설득을 통한 정치를 하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제가 호남에 역량의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제 호남에 예. 있는 분들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 어쨌든 오래 하셨던 분들인데, 예. 근데 이제 어르신들의 말을 제가 들은 걸 그대로 표현하면 혼자 컸냐, 예. 선생님,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호남이 그렇죠. 키워졌는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당을 깨나고 나가는 건 배신이다. 이렇게 이제 감성적으로 굉장히 분노한 여론이 많다라는 거니까 예. 뭐 호남이 많이 흔들릴 거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최근에 탈당을 했던 국민의힘 인사들하고도 심지어 비교가 된다. 이제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본인 스스로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 의원직 버리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희생을 하고 한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 저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면이 있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용산에 있는 구의원 한 명이 김선영 의원이라고 국민의힘에 탈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왔습니다. 그래요? 예, 최근에? 제가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분이. 왜냐, 이 참사를 보면서도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나는 너무나 부끄럽다. 그러니까 이태원 제가 참사 보기에 때문에. 정말 이 구의원 한 분만도 못한 명분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중진 의원들로서 그럼 자기 반성을 먼저 하셔야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선 패배라든가 이런 부분의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먼저 해야 됩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희생, 자기 반성 이런 게 있을 때 국민들이 좀 감동을 주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오히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의원이라든가 초선 의원, 구의원만큼도 좀 감동을 못 주고 눈길을 못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제가 예. 말하다가 이제 예. 제 말이 길기 때문에 예. 진행자가 잘랐는데 예. 뭐 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뭐 늘 겪는 일인데. 예. 그래서 이런 때 보면은 예. 국민들이 볼 때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이 잘 없어요. 사실 지금 이 시국에 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럴 때 사실 지금 야당 대표가 병상에 누워 있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럴 때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기가 가장 좋은 위치와 가장 좋은 조건이거든요. 시점.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답다는 거 뭐냐면 영어로 이제 프레지덴셜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사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또 지금 나간다고 하는 분들에게 나가지 말라는 어떤 그러한 제스처 다시 한번 좀 옷깃을 잡아서 끌어당기는 그러한 제스처를 보이는 게 상당히 득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더 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지금 지지층들이 굉장히 이 사건 때문에 격앙돼 있고 놀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좀 이재명 대표가 이분들에 대해서 진정시키고 또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앞으로의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로드맵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노르웨이에서 정치적인 테러가 일어나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총리가 멋진 연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테러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런데 테러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테러에 대해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로 우리는 대응한다. 이게 당시에 이제 옌스 스톨텐베르크 총리가 한 연설인데 물론 그 연설을 하고 이 사람은 나토 사무총장으로 갔는데 예.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멋진 연설을 한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훨씬 득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 문제가 뭐 헬기 이송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부산 민심 뭐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정치권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정성호 의원하고 나눈 텔레그램 대화 뭐 이게 뭐 사진이 찍혀갖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현근택 변호사.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그 얘기 잠깐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어쨌든 거기서 응급 조치를 받았고 부산대병원에서 예. 그 응급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을 이겨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송된 다음에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하게 된 거니까 그러면 부산대병원과 또 부산 시민들에게 감사하다, 걱정해 주신 거 고맙고 보답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부산에 가서 그런 일을 당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부산에 갈 것이고 예. 부산의 현안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일 당했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고 계속 챙기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내야 그게 이제 지도자다운 모습으로 유권자들에게 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동아일보 단독 보도 보니까 서울대 병원의 교수가 권했더만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지금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대로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 상당히 좀 멋있겠죠. 근데 김민하 평론가 같은 참모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근데 주변에 참모들이 문제예요. 실제로 김연아 평론가 잘 말씀해 지금 주셨는데 정확히 말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예. 지금 참모들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대체적으로 뭐 어떤 분위기냐면 예.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네. 지금 뭐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데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예.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무래도 위에 있기 때문에 권력에 당내 권력으로는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약간 죄송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행태를 보이지 말고 아까 말한 프레지덴셜 진짜 대통령스러운 행태를 보여야 이재명 당대표도 본인에게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이 사람들이요 탈당을 하지만 지금은 명분도 부족하고 하지만 탈당을 했다 치자고요. 이제 곧 오늘 내일 현실화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책임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일어난 탈당이에요. 그래요. 예. 무한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 탈당이 쟤들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또 이 사람이 탈당했지만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호남 민심이랄지 그다음에 수도권의 젊은 세대들이 이낙연 그리고 원칙과 상식 이분들을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과거에 탈당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특히 그 꼬마 민주당 만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다 개인 인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탈당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개인 인기가 전국적 인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꼬마 민주당 만들었던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랑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명분도 약간 좀 떨어지고 개인적 인기도 떨어지는데 그런 종합적인 거를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어떤 영향을 정치 선거에 줄 수 있을까도 참 의문이네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선거까지 계속 갈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재의결해가지고 그 전국 속에서 한 2월, 3월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암살 미수 사건,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중간에 가다가 어떤 변명문이 8장짜리가 뭐 공개가 돼버린달지 아니면은 기자들이 입수해서 그거를 공개를 해버린달지 어떤 다른 사안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변수가 충분히 그 다음에 누군가가 공모한 흔적이 있다랄지 그게 이제 어떤 특정 정치 세력과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다랄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 핵폭탄 같은 사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김건희 특검도 사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뭐 하나 더 나오면 그것도 역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동아일보 아침에 단독 보도라고 해서 나온 오늘 아침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인물이 지난해 4월에 이미 범행 계획을 한 정황이 있다라고 지금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동아일보에서.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붉은 물이 공천을 막으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고 시도했다라는 진술이 있었다라고 붉은 지금. 물이라는 게 이제 좌파네요. 그렇죠. 그리고 습격 전 흉기로 찌르는 연습까지 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당적에 대해서도 안 밝히고 있지만 이미 한겨레 신문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 꽤 오랫동안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찰이 아니 영장 받아가지고 양당에서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공개하라 그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한 듯이 얘기를 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국민의힘 당원이었구나라고 국민들이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어쨌든 사실상 이렇게 다 많은 정보가 되고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지난해 몇 월부터 4월. 지난해 지난해 4월에 4월. 예, 예. 그러면 과거에 나왔던 보도들 보면 국민의힘에 있다가
당적을 민주당으로 옮겼다는 게 지난해 그 즈음이죠. 그 즈음입니다. 그러면 그 민주당 당적을 옮긴 이유가 민주당 당원으로서 어떤 일정이랄지 게시물을 많이 보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 제기가 있었잖아요.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서 입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아니 시기는 완전히 맞춰지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문제점은 저는 경찰의 그 이재명 피습 수사 대표의 예. 피습 수사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이 대단히 좀 어설프고 파장을 축소하는데 급급한 거 아니냐. 그렇기는 이렇게 해요. 예.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우선 당적 공개 문제만 하더라도 당적이 결국은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냐, 민주당 당적을 가졌냐가 무슨 뭐 큰 이 정치 테러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그거조차를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못하느냐.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테러를 당했다면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민주당 당적을 가졌다면 경찰이랑 검찰이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네. 이 경찰이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뭔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는 듯한 느낌. 그렇죠. 이게 국민들이 가지는 의구심이거든요. 아니 왜 경찰이 정무적 판단을 하냐.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 사건에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뭐 그것이 당적이 됐든 아니면 변명문이 됐든 이 사람이 뭐 1년 전부터 어떻게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왔는지부터 시작해서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경찰로서의 역할이고 이 사건을 그나마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수순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계속 감추려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언론의 취재가 또 계속 진행되고 그러면 이 파장 자체가 또 연장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이 이 사건을 다루는 게 너무 좀 어설퍼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 결과를 일정 시기 이후에 발표한다. 오늘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일정 시기 이후에 발표한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에 대한 상당한 통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적 문제라든지 변명문이라고 하는 문건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발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적극적 논란을 이어가야 그래야 이게 의문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공식적인 어떤 발표라든가 공식적인 어떤 채널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얘기하고 이 변명문의 전문을 공개하는 것인지 일부만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언론을 통해서는 선택적으로 당적은 이랬을 것 같다, 저랬을 것 같다, 변명문에 있는 내용은 뭐 그런 것 같다, 이런 것 같다, 다 공개가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거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찰이 뭔가를 감추고 있는데 언론의 보도가 아 이런 게 됐네. 그럼 경찰이 감추고 있는 게 맞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 상황이. 그러면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더라도 오늘 발표하는 게 최종 수사 결과인데 이걸 발표하더라도 최종적인 이 상황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의문들이 해소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당적의 유무 이 문제만 해도 이 경찰의 설명은 정당법에 보면은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당 가입 유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당을 어느 당에 이 가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게 돼 있다라는 이유로 그걸 못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 같으면 제가 경찰의 어떤 뭐 그런 대언론 업무를 맡고 있거나라고 하면은 정당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이해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당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설명하겠다. 그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의 가입 유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지금 만약에 이분이 국민의힘 이 범인이 국민의힘에 가입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만 밝히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보수 정당이라든지 또는 보수 성향의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을 했다라든지 그런 정도 수준에서는 수사 결과가 발표될 수가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범행의 어떤 전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당법도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은 정치적 자유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그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밝히지 말라는 거고 이거는 사건의 본질이 어떤 정당에 가입해 있었고 어떤 유튜브를 봤고 어떤 언론을 주로 봐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에 빠졌을까에 관한 거예요. 사건의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아니 그래서 네. 말씀드리는 게 네. 경찰이 굳이 그 정당법 조항을 들어서 못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려면 우리는 변호사가 돼서 이 법리의 이제 맥락이라든가 이걸 그렇지. 가지고 법적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정당법은 근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는 것은 소모적일 수 있으니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찰이 그러면 국민의힘에 반드시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때
이 사람은 국민의힘의 당원이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이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지. 그렇게 예. 하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면 되는데 그냥 정당법상에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적에 대해서는 말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얘기를 끝내면 그럼 우리는 당적을 감추고 싶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경찰은 여러모로 어설프게 이 사건을 접근하고 있어서 최종 수사 결과가 최종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남을 것이다.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테러범이 했다는 그 말, 그 붉은 물이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통령이 각종 공식적인 뭐 성명이랄지 선언문이랄지 뭐 이런 데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과 맥락이 좀 닿고 그리고 대통령이 워낙 거친 언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영향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한동훈 지금 비대위, 국민의힘 비대위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이 비슷한 생각들이 다 모여서 뭔가를 만들고 있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은 이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전두광 또는 전두환의 후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려면 이렇게 비대위원 박은식 위원이 이런 말을 했다며요. 김구 선생에 대해서 폭탄 던지신 분이 국제정서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까? 야, 이거는 그 국부로 추앙받고 임시정부를 지탱했던 김구 주석을 폭탄 던지던 분, 당시에 국제정세나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알았기 때문에 35년 동안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도 그나마 정통성을 유지를 하고 그 정통성으로 대한민국 헌법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모욕을 주는 사람이 어떤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이 되고 그게 국가의 정통성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극우적인 생각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국민의힘의 윤봉길 의사 손녀분이 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쓴 얘기로 다 반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국제 정세나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몰라서 독립운동을 했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몰라서 그 독립운동의 방식으로 그러한 어떤 뭐 폭탄을 던진다든지 이러한 방식을 선택을 했겠느냐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반론을 하는 순간, 반론을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분이 얼마나 이제 우스운 얘기를 했는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분이 이제 어떤 비대위원으로 지금 이제 현직 비대위원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문제 제기가 되면 그러면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정도가 되면. 그런데 대응을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쓴 글이니까는 나는 뭐 별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또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한두 명이 아니야. 지난번에 민경훈가라는 비대위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게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분명히 비대위원 선임할 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어디 숨어가지고 비대위원을 선임을 했거든요. 연락도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랬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틀 동안 전화도 안 받는다 그랬다. 그렇죠. 보도가 나왔었어. 그때. 그렇죠. 숨어가지고 이 비대위원들을 찾아서 이렇게 모셔온 분들인데 왜 다 이런 식이냐? 무슨 기준으로 데려온 분들이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비대위원이 됐는가 하면은 어떤 기준이었느냐라고 하면은 상대편을 잘 공격하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안 받고 유튜브만 봤나? 거의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우리 정치 분석을 모셔야지 유튜브를 보려면. 상대편을 잘 공격하고 어떤 잘 꼬집고 그리고 상대편을 막 반대할 수 있는 논리만 갖춘 것만 보고 비대위원을 구성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건데 비대위라는 데는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고 지금 이 정당이 비상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 비상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비상시에 설치하는 기구인 거 아닙니까? 그걸 하려면 이 보수 정치가 뭐가 잘못됐고 보수 정치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갖춘 사람을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공격형 무슨 공격수를 데리고 와서 결국은 이 열어보니까 이런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것들만 쭉 나온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애초에 비대위를 왜 그런 식으로 꾸렸고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수비는 안 하고 공격 축구만 한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도 한번 드렸는데 공격 축구로 일관하는 거에 대한 어떤 약점이 이번에도 또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축구 선수를 데려와야지 왜 피구 선수를 공 던져가지고 상대방 맞추는 사람을 데려오냐고요. 네. 볼을 잘 넣을 사람을 데려야지. 지금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 예. 피구 선수 데려다가 상대방 공 맞춰서 소위 말하면 이제 죽는다는 표현으로 내보내는 예. 그런 건데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기서도 닮은 점이 드러난다. 그냥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대로 검증도 못하고 오히려 본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최근에 강장 논란이 됐던 게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문제도 그렇죠. 있었지만 예. 국방부에서 배포한 독도 관련 자료 그렇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했던 발언들 예. 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그대로 한동훈 비대위에 갔다 오면 젊은 버전의 구구 인사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네.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 아니 언론이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검증 과정을 대통령실도 안 하고 한동훈 비대위도 안 한다. 그렇게 인사검증 잘하겠다고 큰 소리 치던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런 식의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닮았다 이런 점에서 같은 생각이니까 오 괜찮네 이러면서 픽업한 거 아니에요? 생각이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거 잘 맞, 그래서 생각이 잘 맞네 뭐 이러면서 어떤 칼럼의 네. 표현처럼 네.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냥 X세대 윤석열이구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밖에 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X세대 윤석열. 그 말이 저는 와닿더라고요. 뭐 와닿네. MZ세대 윤석열이라고 하든지 MZ 윤석열이라고 하든지 MZ는 아니에요. MZ는 아니고요. 예. X세대가 맞을 예. 것 같은데. 예. 자, 아무리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싶은 욕심은 알겠어요. 이승만의 공과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 어떤 독립운동의 어떤 제 선봉에 섰던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묘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친일 사관이고 뉴라이트 꼴통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기 위해서 김구를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짓밟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승만을 그렇게 국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 중에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 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을 것이고 김구를 국부로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일 것인데 이거 완전히 그 거꾸로 가는 거죠 민심이랑은.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비대위가 매를 벌고 있다라는 게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나서서라든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뭐 해명 또는 뭐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는 정치적 어떤 진퇴까지도 얘기한다든지 함으로써 이게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비슷한 무리의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비슷한 채널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그 사고 방식들을 확장시켜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를 저는 벌고 있다는 거고 한동훈 비대위의 본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비상 상황을 만드는 위원회라고 지금 여의도에서 어제 제가 직접 들은 표현이라. 예, 비상 상황을 만드는 위원회. 근데 실제로 그 서민 교수가 진행하는 유튜브가 있대요. 예, 빨대왕이라는 유튜브가 있다고 하는데 서민 교수도 이상한 발언 많이 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행하는 유튜브에 나왔던 사람들 3명이 지금 비대위원회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그 동종교배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아까 이재명 당대표에게 대한 김연아 평론가의 조언도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 어떻게든 중도 확장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훨씬 좋다. 프레지덴셜, 리더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종교배라고 표현을 했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정당이다. 그리고 그 생각이 조금 일반의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오른쪽이다. 또는 너무 왼쪽이다. 라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순간 그게 득표에 도움이 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여성 혐오가 좌우. 이거는 여성 혐오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지금 커뮤니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상수 변호사가 지금 이게 보수의 가치가 여성 혐오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아니지. 모르겠어요. 예. 더군다나 말씀해 주셨듯이 비상대책위원회면은 당이 도대체 왜 이 상황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잘 돌아보고 비판하고 오히려 레드팀을 가동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 당내 쓴소리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레드팀이라는 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일부 신문을 보니까 박상수 변호사는
한동훈 팬클럽 회원이다. 팬클럽 회원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예, 그것도 확인됐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도대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용히 혼자서 인사를 할 때 주로 본인 팬클럽이라던가 극우성을 하고 비판을 받는 예. 유튜브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인사검증 잘하겠다는 법무부 장관 출신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철학도 문제가 있지만 좀 실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집권 세력이라는 그 마인드셋이 아직도 지금 집권한 지 지금 거의 이제 얼마나 됐습니까? 2년을 채워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기간을 따지면 아직도 그게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얘기가 마치 이 운동권 이 전체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류를 다 차지하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이 어떤 개혁 세력. 예, 스스로는 개혁 세력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정의로운 네. 검사 출신의 일부 세력들이 네.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림을 자꾸 이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거든요.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방송 무슨 뭐 언론 이런데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방송이나 언론이 최소한 이게 소위 말하는 뭐 우리가 좌우를 뭐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나눌 필요까지는 없지만 좌냐 우냐 얘기했을 때 우측으로 좀 기울어졌으면 기울어졌지 이 나라의 방송과 언론이 좌측으로 기울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 소수의 이 정의로운 검사들이 볼 때는 모든 게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이 뭔가 이 상대적으로 막대구부리기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탈출구가 이러한 무슨 뭐 빨대왕 뭐 이런 유튜브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강남에서만 살아서 그런가? 왜냐하면 서초동 법원 그쪽 인근에서만 이분들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그쪽 인근에서 사법연수원 다닐 때부터 엄마랑 같이 샀던 거 아니에요. 본인의 해명을 집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20대 뭐 한 중반에 빨리 고시에 합격했으니까 그때 뭐 그렇게 사고 거기에서 계속 강남 서초구 또는 강남구 그쪽에서만 계속 있으면서 그게 세상의 전부다 또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다.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검사 집단이 늘 그쪽에 서초구하고 강남구에서만 모여 살면서 본인들 이야기만 듣는 거거든. 거기다가 이제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끽해야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 본인 친구들 뭐 이 정도기 때문에 교류가 진짜 민심에 대한 교류가 굉장히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세력,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을 갖는 집단이라는 자각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마인드셋을 갖춰야 이 사태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최근까지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뭐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외에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윤석열의 2인자인 것일 뿐이었단 말이에요. 자, 최근에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요, 무슨 선전 그 취임식 연설에도 비대위원장 취임 연설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야당에 대한 어떤 선전포고 외에는 다른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최소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냥 정치가 뭐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사여구 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됐던 또는 뭐 처칠이 말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이를테면 운동권 세력 얘기합니다만 민주화 운동 세력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날 지금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인정. 그러나 게다가 그때 고문했던 당사자들은 검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반대편에 있으면서 사람들 고문했던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과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정과 더불어서 일부 뭐 기득권화된 세력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그런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사람을 비대위원을 선발하는 과정, 그다음 비대위를 운영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보수 진영의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나가는 비대위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당에 대해서 선전포고나 하고 야당에 대한 어떤 공격만 하는 그런 비대위로 전락해버렸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보수 세력에서 한동훈을 끌어들인 이유가 뭐였어요? 아니 뭔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순신이 되어달라 이런 취지로 모셔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순신이 되기는커녕
윤석열 아바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네. 꼭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고 말씀해 주셨듯이 또 고물가의 여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강탈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 여당은 경제 폭망 사태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도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윤석열 이야기는 또 안 해.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언론도 그거는 왜 또 안 짚어? 그렇습니다. 희한해. 그래서 윤석열 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경제 무능 심판론에 대해서 지금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 그러니까 예. 보수에서 그래도 성공했다라고 평가받는 김종인 비대위가 당시에 들고 나온 게 경제 민주화였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중도층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그래도 다시 보수당을 바라보게 된 시점이었고 또 김정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독일식 육아 모델이라던가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보수 정당 내에 만들려고 나름 좀 그래도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없고 이 불평등한 상황이 청년 세대를 좌절시키고 우울증을 증가시키고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더 심각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보는 눈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 폭망에 대해서 언론도 정말 눈 부릅뜨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문제인가 짚어야 된다라고 보고 질문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 계속 나와야 된다라고요. 그렇죠. 여당 지도부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민하 평론 이 문제 뭐 경제 폭망론에 관해서 덧붙이실 말씀 없고요. 예. 이 뭐 정권도 그렇고 관료들도 그렇고 지금 여당도 그렇고 경제 폭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단기적인 어떤 경제 포퓰리즘성 무슨 뭐 대책 내놓는 거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주가랄지 부동산 가격 부양하는 정책들이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그 부분 조금 말씀하셨는데 예. 그 전임 정권에서 부동산이 폭등한 걸 가지고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예. 그 대선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부러 집값 올린 거라고 막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러 예. 집값을 올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음. 집값이 이제 안정된 상황에서 서민이 집을 사면 그 집을 산 사람들이 기득권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득권화된 서민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계산 때문에 그래서 집을 못 사게 하려고 일부러 집값을 올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저는 그러면 이번에 집값을 떨어뜨려서 서민들이 살면 살고 그거를 자기 집으로 하면은 그러면 다 국민의힘 지지하겠네요. 집값을 그래서- 떨어뜨리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예. 이번에 묻고 싶은 건 그래서 예. 제가 또 어느 이제 보수 언론에 이 지난번에 이제 이건 좀 된 얘기인데 칼럼을 예. 보니까 올라가는 집값을 못 잡은 정부는 봤어도 그냥 가만두면 떨어지는 집값을 못 잡는 정부는 처음 본다 이런 칼럼이 있었거든요 내용이. 근데 그러면은 지금 집값을 억지로라도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알죠, 그거는. 예. 그러면 그거는 일부러 떠받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왜 일부러 그러니까 이 윤석열 당시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예. 일부러 집값을 올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예. 이거는 무슨 목적으로 왜 올리고 있는 겁니까? 주식은 왜 공매도 중단은 무기한도로 하는 것이며 아, 세수 펑크가 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그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우려를 했는데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디로 갔는지 뭐 안 한다는 것은 왜이며 이것을 뭐 이 미국, 영국, 경제부총리한테 독일, 일본 다 해요. 그러니까요. 양도 주식에 관한 양도 차익은 다 해. 그렇죠. 예. 이거를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고 이것을 경제부총리한테 국회에서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하다가 뭐 최근에야 답을 했는데 그 답도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증권거래세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로드맵이 명확히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결심해서 나온 얘기거든요. 다 이게 결국 어떤 칼럼까지 나오냐면은 이게 공매도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가 또 금융투자소득세라든가 이런 또는 이제 주식 이제 대주주 기준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아니고 대통령이 어느 날 결심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어떤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나오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그럼요. 예. 그런 얘기가 보수 언론에서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경제 폭망에 대한 고민은 제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네. 이런 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라도. 그리고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한반도의 핵위기 이야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전쟁위기, 핵위기. 근데 그거를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 정착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아니잖아요. 북한 계속 저런 식으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피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이? 그러면 그런 상황을 본다면 이게 그러면
평화를 조성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되게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특히 아들 보낸 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해줬냐? 그건 또 아니거든. 연일 지금 포사격이 예.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위험한 지대에 지금 놓여 있는 건데. 연평도 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피소로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대피소로 들어갔었어. 직접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서울 시민들이 지하철 대피소로 들어갔었어요.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지금 무트로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연평도 주민들은. 근데 그 상황이 서울에서 지금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 예. 이제 경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은 예. 이번에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굉장히 오랜만에 아주 비상하게 회의를 한다 해서 뭘 도대체 회의를 했냐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는 것 가지고 회의를 하고 한덕수 총리는 그거 가지고 메시지를 내고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이 메시지를 내는 거 보면서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게 그렇게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할 얘기입니까?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말씀해 주신 예. 대로 지금 안보의 위기, 경제의 위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무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대통령 부인과 관련한 특검, 비리 의혹 덮는 데 있어서 이렇게 힘을 모으고 목소리를 낼 때입니까?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들도 문제고 대통령도 문제지만 한 나라의 운명을 지은 국무위원들이 이런다는 거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강원도에 있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한 업무를 많이 했었잖아요. 외신들의 첫 번째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의 문제는 잘 해결이 됐어요?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선수 파견해도 안전합니까? 그렇지. 이게 제가 외신 기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아직도 우리나라를 볼 때 여기에 투자해도 돼? 여기에 국제 행사 했을 때 우리나라 선수를 보내도 돼가 최대 관심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중요한 국제대회를 유치하든 뭘 할 때에는 굉장히 그 사람들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평화체제가 정착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경제이고 곧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돈이다라는 것은 관념적인 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마치 잘할 것처럼 했지만 계속 한 번도 안정이 되지가 않고 있고 그렇죠. 자칫하면은 확전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도 다 단절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보수가 항상 내세우는 안보 유능이 없다. 안보 무능 정권이다라고. 안보, 경제 다 지금 무능하다. 보네. 예. 오늘도 북한의 김정은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제 남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들은. 네. 우리가 주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 만약에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은 피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예. 굉장히 이제 어떤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얘기를 오늘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 뭐 포사격이라고 하고 김여정이 사실은 포사격이 아니고 포격을 터뜨렸는데 너희는 속았지?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또 김여정이 최근에 낸 주장을 보면은 문재인 정권 때는 하도 이 남한 쪽에서 계속 무슨 뭐 대화를 하자고 하고 뭐가 있다고 하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윤석열 정권이 돼서 자꾸 우리를 적대하니까 우리도 뭐 신이 난다 아주 이렇게까지 하기가 너무 편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 얘기가 물론 우리를 향한 심리전이고 뭐 우리를 향한 자기들의 어떤 의도가 섞인 얘기겠지만 그럴 수 있어. 거기 예. 절반의 진실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그게 사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그 어떤 대북 정책이 펼칠 때 그것도 모든 외교 관계가 그렇고 모든 정치가 그렇듯이 명분과 명분의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명분으로라도 뭐 물밑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명분으로라도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앞으로 뭔가 모든 것들을 같이 도모해야 될 어떤 인접해 있는 어떤 두 개의 앞으로 합쳐져야 될 어떤 서로가 상대의 영토를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이인데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거를 대전제로 놓고 지금 논의를 하는 그런 상황하고 그렇죠. 지금 보수 정권에 대하고 윤석열 정권은 모든 하는 얘기가 북한이 뭘 할 때마다 압도적인 무슨 이 대응을 해가지고 완전히 무슨 뭐 박살을 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 상황하고는 명분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윤석열 정권처럼 얘기를 하니까 북한은 압도적인 대응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압도적으로 뭐 그런 도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고 오히려 북한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좋아서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피해는 다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잃을 게 훨씬 많아요. 우리가 잃을 게. 사실은 그래서 그 평화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그때는 그 보수 언론들이 무슨 뭐 퍼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잃는 것들, 그 다음에 주가 총액 사라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퍼주기인가? 그 정도면 그냥 푼돈 주고 그리고 평화를 얻고 그리고 그 평화가 만약에 정착이 돼서 한반도의 어떤 경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스무드하게 느슨한 연대가 가능한 그렇게 되면 우리 인구 문제랄지 자원 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풀리는 또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저런 것들은 다 쏙 들어가 버리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 대박론을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대북 관계랄지 남북 관계에 관한 어떤 그 스탠스는 뭘 추구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추구할 수는 없잖아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철학, 외교, 안보에 대한 철학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최고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실제 뭐 연일 포사격의 공방이 있고 네. 또 남북 관계에 지금 벌써 공공연하게 김정은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전쟁도 불살 것처럼 얘기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 얘기했듯이 일단은 그동안 역대 정권은 그래도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나름대로 성공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자체의 축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경제적인 민생 경제가 피폐해지는 것, 한반도 평화 안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정권은 아무리 보수 정권의 어떤 그 본질이 있다고 하지만 역대 최악의 무능 정권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김정은이 최근에 한 얘기 중에 남북의 관계는 이제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요 투코리아를 언급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양 체제의 헌법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은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동안에 남북 간의 특수관계라는 전제 위에서 해왔던 예를 들면 91년도에 남북 기본합의서라든지 그 이후에 그것에 기초해서 쌓아왔던 뭐 합의, 선언, 또 합의 이런 것들이 타부요라는 주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 이전의 남북 관계로 지금 돌아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되돌릴지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일 거거든요. 제가 뭐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이거를 나중에 이 윤석열 정권이 뭐 영원히 집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할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다음 정권이 감당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뭐 고려가 있는 것인지 고민이 있는 것인지 여러모로 의문입니다. 갑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수 정부면 보통은 보수주의자들은 언론 자유를 금과 옥조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는데 방심이라는 곳에서 방심이가 지금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접속 차단을 결정을 했네요. 이 접속 차단 결정은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신문을 폐간시켜라. 신문 폐간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이 이유도 좀 이게 말이 안 되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라 군사 기밀에도 해당하고 동선하고 일정이 공개되는 건 그 자체로도 안 된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동선이나 일정을 취재하는 서울의 소리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접속 차단. 제가 아침에 정병건 기자를 직접 취재했고 본인의 실명과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겠다라는 것도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그 소리 기자가 정병건 기자인데 이 기자가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가지고 경찰이 못 밝히는 거를 현장에 가서 밝히고 있는 기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취재 정신을 불타 있는데 이분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은 지난해 2월부터 사실은 수시로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는 제지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고 이때 본인이 제3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취재하게 됐는데 그 인물이 8시 51분쯤 관저에서 나와서 청와대로 가는 것 같더라. 그 차량을 타고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로 추정이 된다. 관저에서 나와서 청와대로? 사저에서 나와서? 사자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가더라.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에 더 일찍 출근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근데 어쨌든 그 시기부터 본인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이 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도대체 그럼 취재를 왜 왔냐라고 하니까 내가 왜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냐. 나는 대통령실 이전했을 때 그 이전에 교통 체증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를 하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는
빨리 출근하고 늦게 퇴근할 거니까 걱정 없다라는 식으로 자꾸 주장을 하길래 그랬었죠.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있던 거다. 네. 근데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 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각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예. 표까지 만들어가지고 예. 몇 번 지각했고 몇 번 출근했고 확인 불가를 표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예. 2023년 11월에는 정상 출근 빵, 지각은 14번. 뭐 9시 이후에. 그렇죠. 이제 확인 출근한 불가는 빵이다. 이제 뭐 해외 순방 이런 거는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한 거지 뭐 그런 뭐 국가안보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 동영상을 다 다운받아 놓은 취재 기록이 있기 때문에 또 올리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또 공개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한다. 그래서 좀 일각에선 제가 보기에 이게 겁주 기용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병훈 기자가 저하고 직접 취재해서 밝혔고, 저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항상 그 연설문마다 나오는 게 자유인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극우 세력이 본인을 찬양하는 것에만 자유를 허용해주고 본인을 비판하거나 감시 취재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압박을 하는 게 자유인가. 그분들이 유튜브 하다가 저 비대위원 될 자유. 예전에는 극우 유튜버 예. 가족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좀 의문이 드네요. 참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안은 가령 대통령이 출근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그런 차량 행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시민들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도로를 같이 운전하는 분들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뭐 운전하고 있는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다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의문인 게 애초에 이제 용산으로 출퇴근을 하기로 결정한 이상 그러한 대통령의 어떤 이동 과정의 노출이라든가 동선 노출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는 뭐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사전에 대통령의 이동 경로라든가 어떤 일정이라든가 이렇게 노출됐을 경우에 그게 국가안보에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누군가 한다면 그건 뭐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디에 간다더라. 오늘 뭐 여기 스픽스에 인터뷰가 있다더라. 누군가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와서 뭐 테러를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도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미 지나간 거를 지금 그렇죠. 촬영해가지고 올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아니고 예.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지나간 모든 내용들의 동영상을 분석해가지고 AI에 넣고 돌려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그 경로를 행태. 예측할 수 있는 뭐 예.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언제 지각을 확실히 이 시간에 근데 올 거야 뭐 이런 거? 네. 앞으로 어떤 경로를 가는 건지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거라고 하면은 혹시라도 그런 거라고 하면은 그런 거를 사전에 막는 것이 또 용산 대통령실의 경호팀이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지금 그 동영상을 올린 거를 막는 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이 움직이는구나. 이것을 국가안보에 위해가 없는 정도로 여길 수 있게 하는 게 경호실이 할 일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임무를 방기하고 왜 동영상을 올린 걸 차단을 합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시민들도 다 이 안경을 선글라스를 끼워가지고 못 보게 할 건가요? 저는 이런 조치가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고 아주 미봉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부인에게 저기 디올백 주고 그런 것도 차단을 못하는 경호실에서 무슨 이런 거를 걱정을 한다는 거야. 사실은 그때 뭔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때도 위해를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디올백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경호 시스템에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단순히 어떤 그 김건희 씨가 배우자가 명품백을 선물 받았고 이것이 무슨 뭐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국가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경호 시스템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렇죠. 당시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예.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뭐 국가 기밀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한 지금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상황에서의 우리게 뭐 경호팀이 또 그런 부분을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또 경호할 거냐는 과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럼 유튜브 언론, 소위 이른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유튜브 접속 차단까지 가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데 이 검사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자,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미 검찰 출신 형님이라고 칭하는 김홍일 위원장이 가 있어요. 예. 자, 이것이 주는 저는 시그널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유튜브 언론까지 이제는 다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고 비판적인 언론들에 대해서 입에 채가를 물리겠다. 언론 출판 자유를 옥죄겠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을 봉쇄하겠다라고 하는
검찰의 시각, 검사적 시각이 그대로 정권 운영에 투영되고 있는 저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예. 될까요? 진짜 경호가 철저해야 되는 곳이 대통령 집무실이잖아요. 예. 거긴 정말 철저히 보안과 안보와 혹시 공개가 되면 대변인실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공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깨진 선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그렇죠. 팬클럽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검찰은 팬클럽을 압수수색하십시오. 그리고 사진 그러네. 찍은 사람을 데려다가 혹시 극자라던가 공산주의 세력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수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아, 예. 문제하고 이런 문제를 대조해 보면 음. 너무 좀 어처구니 갖고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인 거죠. 이게 검찰 출신들이 하는 행태가 맞다라는 게 인터넷 땡땡원 같은 경우도 지금 검찰 사무관 하다가 겨우 이제 원장이 그 급하게 서기관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검찰 그러니까 사무관 출신으로 쭉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전례가 인터넷 땡땡원 같은 경우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는 또 이런 유튜브랄지 인터넷에서 오는 각종 게시물들을 또 뭔가 트래픽이 증가한달지 뭔가 유사시에 뭐가 있다라고 하면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 쪽까지도 검찰 출신들이 사무관, 이제 막 서기관 된 사람을 보내려고 보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봐서는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마지막 남아있는 게 아마 이제 MBC인 것 같은데 정권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라는 절차를 통해서 뭐 가짜뉴스를 아주 유포하는 곳이 MBC다. 방송 9건 중에서 7개가 가짜뉴스인 것 같으니까 이거 심의해야 되겠다. 방심위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KBS 그 전에는 이제 TBS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렇게 공영방송들을 하나씩 때려잡고 탄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KBS 같은 경우는 뭐 장악이 됐다는 표시가 김성진 방송주간 같은 경우에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다 부르자라고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다는 것이고 시사기획창에서는 대통령의 일정을 쭉 따라다니면서 전두환 씨 옛날에 그 방미하고 뭐 이럴 때 그 순방하면 각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거든요. 20, 30년 전에. 그런 것과 비슷한 걸 이제 시사기획창이라는 그런 프로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인 거죠. 근데 딱 하나 남은 게 뭐 MBC니까 MBC 지금 때려잡자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 이거는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4월 총선 이후에는 뭔가 바뀔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방심위 얘기를 하자면은 이 정권 만약에 전 정권에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 정권은 겁이 없다고 또 그랬겠죠.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법도 조금 절차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 방심이라는 거는 형식상 민간에 있는 독립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민간에 있는 독립기구로 놓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방송과 관련된 어떤 이러한 심의나 이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판단하라는 건데 지금 거기에 애초에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이 정권과 상당히 가까운 인물로 의심되는 분을 보냈는데 이분이 또 일종의 셀프 민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민원을 넣는 것도 자기 무슨 뭐 아들 조카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동생. 사돈의 팔촌 자기가 아는 단체 자기가 몸담았던 무슨 기관 비유하자면 그렇죠. 다 동원해 가지고 이 민원을 넣게 한 다음에 그것을 본인이 위원장이 된 다음에도 심의를 하면서 이해충돌이다라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오는데 회피하지 않고 그걸 다 심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심의를 본인이 정말 이건 정말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 MBC라든가 이런 방송의 가짜뉴스가 너무 심각해서 나 혼자 개인이라도 나서가지고 이것을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역사의식과 사명감의 반로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영방송인 MBC를 장악하려다가 뭔가 실패해서 이 방심이라든가 이런 데서 세게 혼을 내는 걸로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 방심위원장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사건이 이미 벌어진 것인데 그럼 이런 방식을 총선 이후에 가능할 것이냐를 물으신 거잖아요. 총선 이후에도 하겠죠. 왜냐하면 총선의 성과에 따라서
방심위의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거는 임기 다할 때까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일들이 더군다나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상 지금 보면은 아무리 무슨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당 내에서 비판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대로 스타일 마이웨이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서 언론 자유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어떤 위해로 다가오는 것이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감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MBC 이사회도 올 여름 이후에는 또 바뀌어요,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집권여당에게 유리한 이사로 구성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김연아 평론가 말대로 한다면 MBC 같은 경우도 KBS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죠. 네. 안에서의 저항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MBC가 KBS랑은 약간은 좀 다르기 때문에 KBS보다는 더 격렬하게 저항이 일어날 거는 같지만 정치 권력이라는 게 워낙 세잖아요. 근데 네. 이 정권은 왜 이렇게 사주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발 사주. 네. 아니 검사들을 이용해가지고 나쁜 놈들 때려잡을 생각을 안 하고 민원 야권적이고 사주. 민원 사주. 네. 그리고 옛날에 논란이 됐던 기자에게 뭐 취재해봐, 네. 특정 사람 취재해봐, 기자 사주, 취재 사주. 네. 취재 사주. 또 하나 이제 점집에 가서 보는 네. 사주, 네. 사주 전문 정권인가 의심이 됩니다. 참 예. 안타깝네요. 무도한 정권 행태는 계속 되겠지만요. 결국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잖아요. 예. 4월 총선을 통해서 야권이 범야권 최대 연합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일탈들 또 불법적인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어낼 수 있을 거다. 저는 예. 이런 또 확신을 가져봅니다. 여기까지 정기람 교수, 전혜연 교수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광고 보시고 곧이어 2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예전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거는 엄청난 폭탄 이벤트.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네, 윤석열 정부의 안보라인 2기 출범이 눈앞인데요. 김규현 전 국정원장 사표가 수리되고 3주 만입니다. 내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유기업 엑슨모빌의 자회사 쪽으로부터 수상한 거액의 임대료 수령 의혹, 또 음주운전, 아들의 병역 의혹, 거액 증여세 의혹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부활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관련해서 이 사안 박지원 전 국가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어제 말이죠. 예, 미국에서 골든 글로브상 예, 우리 교포 감독이 남자 주연이 상관왕이 됐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 제목이 성난 사람들이야. 성난 사람들. 그래서 미국 이민 미나리처럼 그걸 그렸다는데 예. 우리 한국 국민을 그린 거 아니에요? 저런 거 듣고 성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읽으면서도 엑슨모빌 자회사 거액의 임대료 수령 의혹, 이거는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청문회 할 때도 똑같은 회사 아니었어요? 똑같은 회사에 그 거액의 임대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태용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외교관 출신이시죠?
어떻게 됐든 저는 예. 국정원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공정보나 예. 기술 유출이나 산업보호, 해킹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렇게 외국에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임대료건 혹은 한 달에 2,100만 원씩 받았다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면은 예. 저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근데 엑손모빌 자회사가 저는 이게 똑같은 기업이 어떻게 한덕수 총리는 97년도인가 받았을 때고요. 그러면 그때 산자부인가 있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요직에 있는 외교부에 있든 산자부에 있든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그 사람들의 집에 임차를 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주고 이게 장기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한국 관료들을 꼬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당연하죠. 예.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기업은 목표가 이익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후진국인 한국 같은 나라의 고위 관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페이바를 이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였어도 뭐 임명됐지만 국정원장은요. 제가 국정원장을 2년 해봤지만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정원장이. 저는 예.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꼭 윤석열, 김건희여서 해외 여행하듯 짐 싸기 바빴어요. 사실 국회의원에서 주미대사로 외교안보실장으로 국정원장으로 예. 뭐 석 달, 넉 달, 6달 만에 한 번씩 짐 싸서 옮겨 다니는데 예. 저는 저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잘합니다. 예. 능력이 있어요. 예. 그런데 나는 그 기사를 보고 다른 직은 좋다. 그렇지만 국정원장은 안 된다. 국익을 얼마나 제가 국정원의 구체적 얘기를 하면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그렇죠. 윤석열 정권은 박지원 고발, 고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잡아넣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은 어떻게 됐든 경제산업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무부처예요. 그렇죠. 해킹을. 지금처럼 경제안보가 중요하시게 반도체 이건 기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경제안보가 중요하니까 제가 산업보호국을 국정원에 한 국을 신설했는데 아, 맞다. 국정원에 그 산업보호국도 있죠. 참. 제가 신설시켰어요. 아. 그런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안보국으로 바꿨더라고요. 더 그걸- 광범위한 거예요. 그 산업보호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의 조직이 커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 그러나 산업 스파이, 우리 산업을 보호할 책무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겨우 설득을 해서 됐는데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로 하면은 금융, 재정 모든 것에 국정원이 간섭할 수 있으니까 산업 스파이를 잡는 국정원에서 산업보호국으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좀 범위를 넓혀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안보보호국으로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한 일이 바로 다국적 기업들의 저러한 이권 활동을 감시하고 우리 국부 유출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국정원인데 국정원장이 엑손 자회사 다국적 기업 미국에서 거기에서 임대를 돈을 받았다고 받았어. 하면은 팔이 안으로 굽겠죠. 나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는가도 한번 그럼 이상해요.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저는 그걸로 해서 저분은 국정원장 될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이틀 국정원장은 청문회를 하는데 예.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더라도 또 하겠지. 배짱이 좋아가지고 임명해버려요. 한덕수 총리도 똑같은 의혹인데 근데 그렇죠. 지금 불안한 게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방식의 이게 장기간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임대료를 주는 거. 당연한 거죠. 나는 그렇게 봐요. 이거는 그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돈을 주는 것에 비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예. 나는 그것으로 자격 상실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시체 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돼지고기 사줄 때까지는 호의고 소고기 사줄 때부터는 뇌물이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0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2,100만 원이라고 보도가 됐던데요. 1,1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1,100만 원. 아, 1,100만 예, 원. 월 1,100만 원을 받는 걸로 한겨레가 보도를 했던데 2년 동안 그것도 한덕수 총리하고 똑같은 회사. 아마 국정원장의 세금 떼고 월급하고 같은 액수인데 1,100만 원 대단한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소위 우리 보통 젊은 보급쟁이들 뭐 청년들이 억대 그렇죠. 억대 연봉입니다. 연금을 받는 것이 연봉을 받는 네. 것이 소원 아니에요. 예. 저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죠. 저게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입만 열면은 청년들을 생각하는데 그 청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아, 이거는 진짜 이해하기가 힘든데 왜 이 고위 관료들이 늘 이런 식으로 그 해왔는지도 모르겠고 조태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에 지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요. 예. 제가 국정원장을 간두었을 때도 예. 상당한 기업에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국정원장 맞습니다. 그만뒀을 때 리무진 차 기사 고문 같은 거 제공하고 예. 고문료로 한 달에 5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이런 지하에 저는 거절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건 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셨습니다.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그중에 사람들이 하나만 해야 돼요. 원하는 게 뭐겠어요, 사실. 그렇죠. 반드시 예. 자기 기업을 보호하고 자기 이권 활동에 라비스트로 활동해 주라. 유사시에 전화 한 통만 걸어줘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저는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돈 벌려면 아주 기업으로 나가서 해라 이거죠. 그렇지. 또 공부 잘하신 분들이라 좋은 회사 다녔을 거예요. 예. 연봉 많이 받을 거예요. 나는 딸 둘이라서 우리 사이들한테 어떤 경우에도 돈 벌려면은 사업을 하고 네. 공직에 나서려면 정치를 하려면은 돈을 멀리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이들은 다 좋은 대학 나와서 돈 버는 쪽으로. 연봉 많은 그쪽에 갔기 돈 때문에 버는 쪽으로. 절대 사업도 하지 말고 예. 정치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 진짜 우리 젊은 공직자들이나 정치 지망생들이 돈도 벌고 출세도 하겠다. 이건 하지 마라. 맞습니다. 저는 예. 저렇게 돈 잘 버는 그 자리에 있으면은 가서 거기 해야지. 음. 왜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이건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 같은 회전문 인사를 아까 아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밝혀졌는데 예. 자 안보실장, 예. 주미대사 진짜 노른자이만. 얼마나 좋은 자리에 가 있었어요. 진짜 노른자이만.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을 했잖아요. 아. 과거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주미대사를 했었을 때도 안보실장을 할 때도 이 문제가 사실은 훨씬 이전에 밝혀지고 그게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어야 되는데 걸러졌어야죠. 근데 국정원장 그런데 후보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주미대사나 안보실장은 인사청문회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과정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네요. 예. 이게 진짜 그 소수의 특권 엘리트 계층들이 서로 해먹는 것 아닌가. 이건 아니에요. 그건 하지 말자 이거죠. 예. 게다가 역사 인식도 지난해 조태용 후보자가 일본 정부는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그래서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역사 인식도 뭐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 인식하고 똑같아서 픽업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 사실 윤석열 인수위원회에서 예. 미국에 파견 간 사람들이 있어요. 뭐 조사단인가. 예.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단장으로 갔는데 예. 그때
가장 듣고 싶어한 얘기가 한미 관계가 엉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친중, 친북 정권이다. 반미 정권이다. 이 얘기를 그런 들으려고 말을 했는데 듣고 싶었지. 그렇죠. 예. 가서 미국이 안 해줬지. 아니죠. 예. 그렇게 물으니까 예. 무슨 말씀이요? 그렇죠. 지금 현재 한미 정부 음. 가장 공고한 동맹이다.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예. 설명을 해줬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중, 친북 정부, 반미 정부라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한층 더 한미 관계를 강화한다. 예. 그렇게 했죠. 이것이 외교부 사람들의 이제 더 강화는 좋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조태영 국정원장 네. 후보자가 얘기한 한일 관계를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역사를 팔아버리고 마치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퍼져버리고 다 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같은 룸에 같은 방에서 그때 캠프 데이비드에서 일본 총리랑 이렇게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랑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희소한 기회거든요. 아니 미국 아주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최고의 외교 맞습니다. 성과를 얻어찍고 실제로 미국 기시다 총리는 앉아서 떡 얻어 먹어버렸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우리는 예. 윤석열 대통령은 뭐 했냐 이죠. 결국 지금 현재 드러나면은 우리가 얻은 건 뭐냐? 독도까지도 포기하려고. 영토 분쟁 지역. 그렇죠. 이게 영토 분쟁 지역으로 되면은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국방부의 정신교육 교재에 그런 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폐기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그게 그런 게 보도가 되고 그 자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만약에 그거를 끌고 가서 아이 스스로 정신교육 교재에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렇죠. 한국 국방부가 지금 현재 이런 역사도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변명할 지금 거예요? 현재는 기시다 네. 총리가 10%대 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은 다음에 총리가 바뀌면은 자 너희 나라 국방부 장관이 분쟁 지역이라고 했고 이런 교재를 만들었지 않냐? 그때 국방부 장관 해임도 안 했지 않느냐? 안 하죠. 책임도 안 물었죠. 예, 책임도 안 물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일맥상통하는 조태영 국정원장, 신원식 국방장관, 김태호,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태호. 김태호 NSC 네. 1차장.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거기다 또 불안한 게 또 국가안보를 핑계 삼아 뭔가 국가정보원이 안 좋은 짓을 과거에 독재정부 권위주의 정부 때 했지 않습니까? 했죠. 근데 그거의 핵심은 이제 국내 수사를 막 하는 거였잖아요.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른바 이제 민주정부 이후에는 경찰권 쪽으로 많이 이양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착이 된 제도를 그걸 다시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에서는. 해소하고 싶어도 네. 민주당과 야당이 180여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법 개정이 안 됩니다. 아,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내년 4월 총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과거의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야당에게 180석 또는 과반수 이상을 줘야 된다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제가 국정원장 하면서 충북동지회 등 간첩 두 조직을 검찰에 고발해서 구속시켰어요. 국정원장 계실 때. 그렇죠. 그때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아니 우리가 가지고 아, 있었죠. 국정원이 가지고 예. 있었는데 왜 문재인 정부는 간첩이 없냐? 지금은 간첩이요. 과거처럼 북한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사니까 내려와서 거점을 확보하고 돈으로 70년대. 이렇게 예.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전부 해외에서 사이버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에서 사이버로 잡아내요. 예. 그러나 지금은 법원이나 검찰이 엄격한 증거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설령 캄보디아에서 접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 대개 우리 한국의 그 국구법 위반 간첩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자생적인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둘이 이렇게 만났어도 이걸 우리 국정원에서 사진을 찍었어도 유죄가 안 돼요. 둘이 어떠한 얘기를 했고 어떠한 볼품을 주고받았는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 조직을 제가 원장 때 고발을 했는데 다 지금도 재판이 안 돼요.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국보법을 유죄 입증하는 데는 어려운데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의 차원으로 경찰로 예. 수사권을 넘겼지만은 작년 말에 넘겼죠. 그렇지만은 지난 2년간 재작년 말 아닙니까? 예. 작년 작년입니까? 예. 예. 국정원과 경찰은 2년간 간첩 수사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경찰청장과 국장들을 다 국정원으로 조치해서 검찰에 고소하기 전에 이제 경찰이 하는데 예. 경찰이 사수고 우리 국정원이 조수로 도와줘라. 예.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국정원의 네트워크로 다 지금도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윤석열 정권 초대 국정원장이 민노총 압수수색을 하면서 세계적 코미디가 된 거죠. 그랬네. 국가정보원 잠보 있고 다 잡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 저건 아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네. 미국 FBI도 한다. 그래서 제가 미국 FBI는 수사기관이고 그렇죠. 미국 CIA는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세계의 정보기관들은 얼굴은 안 나타내는데 그렇죠. 저게 넌센스다 했더니 예. 그다음부터 잠바 벗었어요. 예. 자, 굉장히 3, 4년 걸립니다. 그건 그래서 일부러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쇼를 하려고 그냥 간첩이라는 거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렇죠. 이미지 작업 그러니까 홍보 플레이를 한 거 아니에요? 민노총 때 네. 그때 전부 잡히고 어쩌고 한 사람들이 국보법으로 간첩죄로 기소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지금 지금 그 난리를 쳤는데 언론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뭐 근데 이미지는 남아 있단 말이야, 우리한테.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현혹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도 뭐 간첩이 몇십 명이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얘기를 하면은 간첩이라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버로 접촉하는 사람들이 싹 숨어버리면 그렇지.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간첩은 윤석열 숨겨주네. 정권이 간첩을 잡으려고 존재하는지 간첩을 도망치게 하려고 존재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국정원에 대한 저는 사실은 나쁜 기억이 많아서 지난번에 유호성 씨 같은 경우도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국회에서 폭로해가지고 잡아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때 국정원하고 검찰이 사실은 했죠. 함께 그 애매한 무고한 사람을 그냥 아주 그냥 그렇죠. 모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탈북인 센터 거기에서 이제 그랬죠. 다 했으니까 네. 그걸 전부 개혁을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가서도 언론에 공개를 하고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탈북인 센터란 말도 안 하고 자유누리센터로 바꿨는데 네. 다 원상복귀 시켰더라고요. 그건 안 되죠. 이게 국정원이 과거에 30년간 그러한 나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30년간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충분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서훈 국정원장부터 국내 정보 사찰 분석 다 폐쇄하고 예. 국내 정치 개입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저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과 제대로 박정을 해라. 그래서 제가 국회를 잘 설득해서 법과 제대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방첩센터 만들어 가지고 그런 짓 했잖아요. 민노총방 그렇지. 압수수색하면 그건 내가 떠드니까 다 없앴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 국정원법을 위반하면은 또 우리 국정원 참 질이 좋은 내 후배 직원들이 또 당해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선 후에 이것을 반드시 옛날의 국정원으로 돌리려고 법안을 개정하려고 해책할 거다. 이것을 국민들이 총선 야당 승리로 막아줘야 된다. 암흑세계로 안 가려면 지키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당이 만약에 150석 이상을 하면 이런 것도 진짜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대통령 의지대로 그냥 다 돼버리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예. 제가 총선에 출마한 것은 나는 그러한 일을 지키겠다. 내가 싸우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저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하는데 그 어제 정성호 의원과 주고받은 그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SNS에서도 쓰셨던데, 예. 예, 박지원 원장님이랑은 제가 페북 친구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도 쓰셨던데 현근택 의원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돼요? 어떻게 됐든 예, 사실이라고 하면 예. 오늘 정리가 잘 됐던데요. 예, 민주당 윤리위원회나 공관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조사를 조사를 해서 걸러져야 됩니다. 걸러줘야 이게 된다.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예, 저는 현근택 부원장 변호사하고도 가깝지만 이분이 성남에서 윤영찬 현역 의원이 행사를 하는데 옆에서 수박을 깨들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짓 하지 마라. 제가 바른 말 해야죠. 아 그런 적이 있어. 그렇죠. 현근택 너 이러지 마라. 아이고. 이건 아니다. 음. 어디에 지금 우리가 다 뭉쳐도 시원찮은 판에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예. 윤영찬 현역 의원이 하는데 거기 가서 수박 깨냐 해가지고 좀 멀어졌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 여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기자한테 잡혔지만 예. 나는 잘한 거다. 당 대표가 원내 의원들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견을 물은 거 아니에요? 소통이에요. 근데 그게 개입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대로 만약에 된다면 이 개입으로 충분히 그게 비칠 수 나쁘죠. 그게 그래서 예. 제가 거기 SNS에다도 밝힌 게 윤리위원회나 공관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조사할 건데 여기는 개입하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개입 안 한다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시키니까 비난을 받았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과 의견을 나눈다든지. 서로 간에 국민의힘-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상관이냐. 국민의힘,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예. 소통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런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안 되죠. 예.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당윤리위원회에서 감찰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 보면 잘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은 이제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역 의원 4명 중에서 1명, 아까 말씀하신 윤영찬 의원은 그냥 잔류할 것 같고요. 3명이 나간다고 지금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뭔가 민주당한테 어느 정도의 타격이 오는 겁니까? 저는요, 예. 그 말씀하기 전에 음. 이낙연 전 대표가 안 할 말을 했어요. 아무리 비록 사과를 했지만 민주당 국회의원 4%가 전과자다? 그거는 진짜. 김대중 대통령도 전과자고 노무현 대통령도 전과자고 자기를 총리시켜준 문재인 대통령도 전과자예요. 아니,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빨갱이 만들려고 국정원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죠. 저도 전과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진짜 민주운동 한 사람들. 그런데 예. 이낙연 동아일보 기자가 전두환 찬양 기사를 썼지만은 지금 언제 공개적으로 한번 사과한 적이 있어요? 나는 586들 청산한다 했을 때도 그건 누가 한동훈이 청산하는 게 아니에요?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결정해요. 당에서 공천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뉴욕 한인회장, 미주적 총연합회장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환영위원장을 한 것을 저는 수십 번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 망명 왔을 때 제가 찾아뵙고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했어요. 개인 전두환을 환영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뉴욕 한인회장으로 미주 지역 총연합 회장으로 환영했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 즉 김대중 대통령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반성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거기에 크죠. 거기에 네, 대해서 네. 한 번이나 사과했냐 이거. 오늘의 민주주의가 이인영, 우원식 이런 분들이 싸워가지고 민주주의가 되고 있고 노동계가 이렇게 되는데 자기 협력한 사람은 사과 안 하고 그게 정과자라고 비록 사과는 했지만 참 잘못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말씀하셨어요. 예. 정세균 대표가 흔들릴 때도 오늘 한국일보 김혜경 칼럼 보십시오. 박지원이를 통해서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라. 단결해라 했어요. 그때도 저는 야 대표한테 잘 보여가지고 공천 받으려고 하냐 했지만은 민주당의 DNA는 늘 대표를 흔듭니다. DJ도 흔들면 얼마나 당했어요. 아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 그랬네요. 국민의힘은 복종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떤 다른데 리버럴들의 특징일 수도 그렇죠.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예. 대표가 흔드는 것은 나는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당연하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DJ 탄신 100주년 해서 유언을 소환해 가지고 단결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 지금 DJ라면 제가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 포천에서부터 경기도 포천에서부터 대구 부산 23번의 연설을 하고 다녔어요. 이때도 지금 DJ라면 민주당한테 단결해라 투쟁해라고 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DJ는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정치나 인생은 과거도 잘하고 현재도 잘하고 미래도 잘해야 된다. 그렇지만 과거 잘했다고 뽐내는 사람한테는 감사패 하나 주고 무엇보다도 현재 잘해야 된다. 지금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내가 잘했으니까 DJ가 나를 픽업하고 칭찬했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못하고 있어요. 특히 44% 전과자 이런 얘기를 했으면 DJ가 벼락같이 화를 내시면서 사과해라.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고 대표를 흔들면 단결해서 통합의 정치를 가야 이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야단쳤을 거예요. 예. 저는 그 유지를 받들어서 줄기차게 제가 내 자랑 같지만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낙연 전 총리를 가장 강하게 비난하고 말렸어요. 그러나 이제 간다고 하면은 잘 가야죠. 아니 뭐 잘 될까요? 근데 낙준연대? 예. 낙준연대가 아니에요. 낙석연대야. 낙선연대. 낙석. 낙석. 돌이 떨어지는 낙석연대야. 낙엽은 지고 돌은 뺑뺑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준석은 잘 되지만은 네. 이낙연은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서 단결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대중 그 전 대통령 탄신 100주년 예. 맞이해가지고 한 그 말이 언론에는 양측에게 다 한 말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친문과 비문 아니 친명과 비명 양측에게 다 한 말이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나오던데 그래서 제가 아전 인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낙연 전 대표 옛날의 이낙연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내가 돌아와 주세요 했잖아요. 그래서 단결해라. 창당하면 결국 윤석열을 돕는 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런 그렇죠. 의미였다. 그런 의미였다. 그렇죠. 예. 그걸 아전 인수해서 뭐 네. 내가 잘하니까 DJ도 픽업했다.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 공부 잘해서
언론은 또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서 민주당을 약간 좀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입장인 네. 것이다. DJ는 한결같다니까요. 제가 몇십 년을 옆에서 있었잖아요. 정세균 전 대표가 흔들릴 때 예. 저한테 가서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단결해라.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라. 그래서 제가 정책위의장이었어요. 가서 느닷없이 봉창 때리는 식으로 모두 발언 딱 내가 신청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정세균을 흔들어야 되니까 야, 박지원 의장이라고도 안 해요. 박지원 비서실장이 또 공천 받으려고 저러나 하고 비웃더라고요. 그러나 오늘날 보면은 일관되게 DJ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DJ하고 대화를 해요. 대통령님 지금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침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 단결해라. 통합의 정치를 해야 이 나라 민주주의를 서민관계를 남북관계를 살린다. 그래서 저는 가시더라도 DJ의 유운을 지키는 그런 과거의 이낙연으로 돌아와서 다시 합치자. 저 이제 비난 안 해요. 그래서 제 SNS에다 이낙연이라는 이름도 안 썼어요. 그러나 나는 민주당도 좀 반성을 해라. 현재 국회의원들이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싸우지만은 그거 가지고 돼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우상호 이외에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월요일 날도 4번 방송, 어제 화요일 3번 방송, 오늘 4번 방송하면서 윤석열은 비난하고 이낙연은 돌아와라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낙연한테 굉장히 고깝게 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탄신 100주년 기념식에서 만났는데 또 이낙연 정치가 그렇게 구상유치해. 저 만나면 형님 예.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 좋은 말을 했는데 인상 팍 쓰면서 나한테 그래. 너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야 나가지 마. 하지 마. 저도 그렇게 대꾸를 했지만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열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민주당을 만들려고 해요. 자기가 민주당으로 5선 국회의원 그것도 종로에서 도지사, 총리, 당대표였는데 왜 나가요? 왜 나가요? 그리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철수한테 한번 나갔다 귀신이 씌어서 나갔다 하고 잘못했다고 지금도 반성하고 얘기하잖아요. 나가면 죽고 배고프더라. 가지 마라. 뭉쳐있으면은 우리가 내년 총선도 또 저는요 사실 내년 총선 끝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이제 차기 대선이 2년 그렇죠. 남았으니까 어떤 현상이 올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낙연 같은 인물이 우도 벗고 이재명 대표와 손잡고 윤석열 정권과 투쟁했으면 플랜 B가 될 수 있다. 우리 당의 플랜 B는 이낙연, 김부겸, 김동연, 정세균 이런 사람들이 또 한번 경쟁해서 이재명과 경쟁해서 흥행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민주당도 감동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감동이 잘 안 나옵니다. 예. 예. 지금 한동훈 뭐 어쩐다고 하지만은 한동훈도 안 돼요. 한동훈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2가지입니다. 김건희 지켜라. 김건희 특검 하지 마라. 예. 공천 학살해서 검찰 출신들 박아라. 하는데 한동훈이 거기를 거역해서 김건희 특검하자.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등 당 내부에서 나오잖아요. 예, 그런 말이 나오죠. 본물은 터졌어요. 이것을 하면은 진짜 민주당 이재명 골로 갑니다.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한테는 악재지. 악재지. 예. 악재죠. 예. 이해창 총리가 김영삼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나 대통령은 실패했어요. 그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대통령 후보는 노무현인데 왜 김대중을 비난하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공격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 대통령 후보로 한동훈이 되면은 거기를 잡아야죠. 그때 특검을 받지 않은 것, 국민을 무시한 것, 자, 또 공천 학살을 분명히 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특검은 5대 이슈가 있어요. 신당 창당, 예. 공천 학살, 예. 김건희 특검, 민생 경제, 남북 관계 이거 하나만 터져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 합시다. 70% 국민이 특검을 찬성하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겠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은 항상 옳다. 그 말은 뭐고 70%가 찬성하는데 왜 안 하려고요? 그렇습니다. 자기 네. 마누라 그렇게 지켜서는 안 돼요. 천하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 가족들은 가족들 다 했어요. 왜 자기만 안 해요? 이게 무슨 특별대우 받나? 자, 그리고 공천 학살을 할 때 예. 지금도 50명이 가서 기다리잖아요. 자기들끼리도 좋은 데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한동훈 장관이 배척하고 제대로 공천을 하지 않으면은 나는 김건희 특검법 재투표에서 가결되면은 한동훈 장관 너 나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공천 학살하면은 중진들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어요? 다 이준석 당으로 몰려갑니다. 예. 그러면 기호사 한 번 되고 국고 보조도 받고. 이낙연 신당은 4번이 될 수도 있고 5번이 될 수도 있고 6번이 될 수도 그것은 있고. 저는 얼마 안 예. 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낙연을 나름대로 설득하고 저 하나예요. 설득하고 비난도 하고 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해남안도 진도에 가 있는데 광주에 몇 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낙연 최측근 사고 친 그분이 공천 안 주니까 와라. 심지어 내 측근인 사람한테도 공보팀장 와서 맡아라. 그래서 너 가려고 나한테 전화했냐? 안 가요. 미쳤어요? 미친 사람 안 따라가요. 그러더라니까. 아, 그래요. 하나도 없어요. 저도요. 예. 아주 오랫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요. 자기가 뺏지다는 길로 갑니다. 만약에 이낙연을 따라서 가면은 해남안도 진도에서 국회의원 된다고 하면은 저도 가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어요. 어제 해남 몇 분들이 문자로 왔는데 원장님, 대표님, 이낙연 대표 호적 좀 파가라 갔어요. 그분이 이낙연 전 대표가 고향이 영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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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비슷한 곳이네요. 예. 아, 바로 그렇죠. 바로 옆이네. 광주 예. 전남에서는 없고 예. 제가 어제 전라북도 전주 KBS 유튜브하고 한 40분 인터뷰를 했어요. 예. 안 하다가 내가 해줬어요. 예. 그랬더니 거기도 똑같은 소리예요.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은 이미 홈베이스에서 예. 하나도 없고 공천 떨어진 사람들이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준석 대표는 창당하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50석 내외를 이길 수 있다. 50석. 아,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안철수하고 해봤잖아요. 예. 제가 호남 30석 때 두더지처럼 막 한 곳을 8번, 7번씩 갔잖아요. 예. 나주, 신정훈 의원 떨치려고. 아. 저하고 가장 가까운 광양의 우은균 의원 떨치려고. 내 고향 김영록 지사 떨치려고 8번씩 갔어요. 내가 돌아다녀서 23석을 이겼어요. 예. 이건 안철수는 하루밖에 안 왔어요.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준석은 그때 호남은 30석인데 23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에서 김성식, 안철수가 이겨서
비례대표를 먹어가지고 예. 38석을 했는데 예. 이준석은 영남 신당 아니에요? 예. 65석이에요. 그래서 50석 말씀하시는 그러기 때문에 거의 플러스 수도권이 좀 있을 것이다. 공천 핵살 당하면은 다 온다. 아, 와서 50석 내외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수도권에서도 좀 수도권에서 선전하고 하죠. 비례도 좀 그런데 있고 이낙연은 호남에서는 하나도 못 되고 자기 베이스는 기지가 없고. 그렇죠. 예. 수도권에서 영남권에서 충청권에서 민주당 후보가 떨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예. 제가 4당 체제 때 언론은 김대중 당이 20석 원내교섭단체도 못한다 했는데 결과를 보면은 제1야당이 된 거예요. YS가 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조위원장으로 수도권을 보니까 3,000표 차이로 32석을 잃었더라고요. 분열이 이렇게 나쁜 거예요. 그렇군요. 왜 그 분열을 나쁜 거기를 이낙연이 가냐? 그러나 이제 간다 가니까 가서 잘 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제가 통합해서 정권교체 이루고 가자.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내용이다. 예. 저는 그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아니 지금 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요. 예, 1시간 이상 한 것 같은데, 예,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한없이 많아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시청자 예.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좋았습니다. 예, 내일도 오전 9시입니다. 예, 최근의 정치본색 더 뜨거운 주제 깊이 있는 토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예. 홍보를 정치본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